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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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의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이 핫한 12월을 좀 소개와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희정입니다. 네, 와와와. 한 달 만에 뵙는데요. 이 핫한 12월을 또 지난달과 별로 다르지 않게 뉴스와 청문회 소식과 팟캐스트와 이런 것들 돌아가며 들으면서 약간 힘들어함과 동시에 올해는 좀 이상한데요. 연말까지 계속 특강이나 이런 게 잡혀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좀 감기여가지고 오늘은 목소리가 살짝 흉측할 텐데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가장 올해가 바쁜 한 해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태어나서 제일 바쁜 한 해였고요. 태어나서 돈도 제일 많이 벌었는데요. 그랬는데 여전히 대기업 초봉이 안 된다. 친구들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페미니스트 중에서 아마 돈을 제일 많이 벌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페미를 안 한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위해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비밀에 붙이기로. 네, 비밀에 붙여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젠더 돋보기를 위해서 아주 또 특별한 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연구를 계속해왔고, 그리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과 성매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네. 어렵게 오셨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논문 3편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젠더 돋보기에서 하나하나 또 풀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중문화 젠더 첫 번째 꼭지 페미슈. 손진 선생님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도 지난달에 이어서 페미슈랑 페미 북북을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살짝 예고를 했었는데 제가 지난 2달간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시사적인 사건들에 막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문제였었고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혹은 트럼프의 당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요. 책 2가지를 이제 섞어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책을 하는데요. 같이 섞어서?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책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오늘 할 이야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2권의 책에서 왔고 그 2권의 책을 이제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수잔 제퍼드라고 하는 영화학자이고 페미니스트인데 하드바디라는 책이 있고요. 하드바디. 2번째 책은 크리스티앙 살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여러 분야에서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많이 참고를 한 것은 정치에서 이 이야기 짜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점점점 힘을 더 강하게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이 2가지 책을 섞으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의 대중문화적인 맥락이라고 할까? 혹은 대중적인 이야기의 맥락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 트럼프 당선됐을 때 많은 그 미국의 언론들이 다 예측하기를 힐러리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을 정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굉장히 혐오적인 발언이나 그런 또 동영상들이 굉장히 온라인에서 많이 돌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왜 지난번에 월경 얘기할 때도 한번 트럼프가 막말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무슨 여자 앵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눈이고 뭐고 여기저기서 피가 나온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월경은
모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시태그 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지곤 했는데요. 그 이외에도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엄청나게 사실 트럼프 앞에 착착착착 쌓여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혐오 발언이나 또는 그 정말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외치면서 다시 미국의 어떤 보수적인 그러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이 트럼프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좀 문화적으로 짚어보는 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주희 선생님은 트럼프 당선 어떠셨어요? 네. 저는 무척 충격적인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네. 일단 그가 이제 그 대통령 당선이 된 직후에 그 미국 국기 앞에 이제 선 모습이 이제 약간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인, 그래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림, 그런 그림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낯선 이미지. 직면을 하기 싫으시. 왜 이렇게 낯설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가 싫다, 이제 그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당선 광경을 보고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게 된 장면. 네.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 됐을 때 어떤 충격 이런 거였나 봐요. 네. 천천히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인터넷에 돌았었던 짤 중에 헤일 동북아시아 이런 짤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의 이제 남한의 박근혜 이렇게 해서 다 독재의 그늘을 가지고 있는 독재를 세습한 리더들, 이 대통령이거나 뭐 주석이거나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막 청동 번개가 치는 뒷 배경 속에 이 네 사람의 얼굴이 떠 있는 짤이었거든요. 이미지였었던 거예요. 네티즌이 만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면서 그 헬 동북아시아 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헬 육자회담 예상도로 바뀌었어요. 이 네 사람에다가 옆에 푸틴, 러시아의 푸틴을 넣고 푸틴 뒤에는 이제 스탈린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 뒤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베 뒤에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이미지가 있고, 시진핑 뒤에는 모택동의 이미지가 있고, 김정은 뒤에는 김정일의 이미지가 있고, 박근혜 뒤에는 박정희의 이미지가 있고, 푸틴 뒤에는 스탈린의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육자회담이니까 미국이 붙어야 되잖아요. 네. 드디어 트럼프가 붙은 거죠. 트럼프 뒤에는 뭐가 근데 있나요? 트럼프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검정색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이게 말하자면 민주주의적인 파시즘이 만들어낸 대통령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뭐 계속 트럼프 당선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는 그 몰락한 백인 남성 노동자 계층, 러스트벨트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그 트럼프 뒤에는 TV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 TV나 다양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윈도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스마트폰 창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TV 브라운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대중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 시대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당선에 가장 공을 세운 거는 역시 TV다? TV와 TV를 보는 대중. 여전히 전 세계가 아니라 어쨌거나 뭐 그러니까 근대적으로 문명화됐다라고 소위 말해지는 지역에서는 아마도 TV가 일반 대중들 여가에 가장 많은 시간을 맞아요. 차지하고 있을 거고요. 그 TV랑 연결되어서 되게 활발하게 굴러가고 있는 SNS 같은 것까지 다 이제 뭐랄까 연동해서 좀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근데 그랬을 때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막 헬 육자회담 예상도야라는 식으로 농담을 했지만 이 이미지 한 장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전 세계적인 우경화의 흐름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낄낄거리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고,
이거는 또 뭐 아시아나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럽의 우경화도 점점 더 이제 그렇죠. 이야기가 심각하게 네. 될 거거든요. 네, 영국의 브렉시트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브렉시트에 프랑스의 국민전선에 이제 딸 르펜이 급부상하고 있는 네. 지점에 거기에 이제 최근에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라고 하는 극우파 정당이 등장을 해서 반난민 반이슬람을 구호로 내걸고 이제 메르켈의 기민당이죠. 기독민주당인가요? 그 기독민주당의 지지도를 넘어서는 지역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독일은 저희가 어떤 역사적인 편견 안에서 또 무서움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그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 되게 노력해온 국가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대단한 백래시가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은 좀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구적인 우경화의 흐름 안에서 트럼프 당선도 또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봐야겠다. 그럼 그 정치구적인 우경화의 성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또 대중문화랑도 연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경화와 대중문화, 예, 어떻게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트럼프 당선의 맥락을 좀 짚어보면서 네. 예, 오늘 얘기를 네. 궁금해집니다. 예. 지금 계속 네. 막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혼란에 빠져 계시는데요. 사실 저도 네. 약간 혼란스러운데 네. 이야기를 갈 때까지 가보죠.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잔 제포드의 하드바디를 아까 오늘 이제 페미페미 북북에서 소개드린 네. 책 한 권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당선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혐오를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트럼프의 혐오 발화가 어떻게 미국 대중들한테 먹히는가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맨날 여기서 강조하듯이 영화학 전공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현실 정치랑 연동되는 지점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수잔 제퍼드의 하드바디가 다루고 있는 작업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1980년대 미국의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시작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대처가 있었다면 미국에는 이 사람이 있었던 건데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헐리우드 영화에서 등장하는 백인 남성 영웅의 이미지를 자기의 이미지로 정유를 하면서 정치인으로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레이건이 1980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헐리우드라고 하는 이 장사꾼들이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대통령을 리더로 선출하는 이 대중들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을까라고 하는 욕망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온갖 종류의 이 레이건 정보와 함께 갈 수 있는 강한 남성 영혼을 보여주는 영화들을 찍거든요. 헐리우드에서. 네, 헐리우드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레이건 시대의 대중을 위한 헐리우드 남성 영웅 영화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들이 제 보기에는 선생님 두 분 다 극장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죠? 람보? 람보. 아, 정말? 네, 람보, 코만도, 다이아드, 막 근육질 러셀 남자들 웨폰. 나와가지고 과장된 예. 남성성. 그래서 그 과장된 남성성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때 이제 레이건이 들고 나왔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강력한 미국의 재건이었어요. 트럼프랑 너무 트럼프랑 비슷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트럼프한테 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레이건을 교묘하게 그러니까 거울상처럼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지점이 재미있는 건데요. 로널드 레이건은 강력한 미국의 재건이었고 도널드 트럼프는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었잖아요. 네,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냐면 레이건 직전의 대통령이 카터였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유학하고 여성화되어 있는 대통령, 뭐 노벨 평화상을 받긴 했지만,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외 정책을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면서 베트남전의 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연동된 여성화된 이미지였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카터가 대통령이던 그 시점이 미국의 페미니즘이 가장 활발했었던 70년대
였다라는 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1980년대는 페미니즘 백래시, 페미니즘의 반격이 펼쳐지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강력한 미국을 다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복고적이고 반동적인 어떤 욕망이 오는 때이기도 했으면서 신보수주의가 가동되면서 성소수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스크린에서는 람보 같은 이제 백인 남성들이 근육질을 휘날리며 총 한 자루를 가지고 무능한 관료를 처치하거나 아니면 베트남 하거나 베트공을 잡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이 시점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공포 영화에서는 연쇄살인범들이 나와서 섹스하는 10대만 골라 죽이는 이런 식의 보수적인 텍스트가 나오는 이런 시점이었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가와 정치는 저는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을당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국제시장 같은 영화는 박근혜 시대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 그렇죠. 팔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 국제시장 같은 영화가 팔릴 수 있는 시대 정신이 열렸으니까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로 연동되어서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잔 제퍼드가 하드바드에서 하고 있는 건 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레이건이 또 배우 출신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자신이 연기했었던 프로테스탄트적인 백인 영웅의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인이 되었으며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시대를 헐리우드는 어떻게 환영하고 있었는지. 근데 뭐 그게 백악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시대 정신을 쫓아가는 지점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미국 정치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정치적 자원이 되었는가를 보고 그 이야기의 끝에 트럼프 뒤에는 왜 TV가 있었다고 얘기하는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치라는 건 언제나 이미지이고 이야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는데 실제로 미국 정치사 안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이미지 정치가 노골적이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래서 말하자면 알맹이보다는 보이는 것에 이제 백악관이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것은 37대 대통령인 리차드 닉슨 때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닉슨은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 대통령인데요. 닉슨 때 백악관의 공보실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스스로의 정책이나 대통령의 위대함 같은 것들을 홍보하는 기관을 따로 설치한 게 닉슨 때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되게 재미있는데 닉슨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그렇게 이제 기자들을 빨갱이라고 욕하고 이제 공화당 후보였으니까 빨갱이라고 욕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다지 호의적인 기사 같은 것들이 잘 나오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 공보관을 직접 만들 필요가 있었고 공보실을 직접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서 신문보다는 TV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고 TV에 집중을 했을 때 전달하는 메시지는 훨씬 더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저널과의 관계의 한 측면이 있었고 닉슨이 TV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을 썼던 것은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되게 재미있는 지점인 건데 닉슨의 계속 있었던 이제 정치적 라이벌이 케네디였던 거예요. 존 F 케네디였었던 거고. 근데 그게 저널과 닉슨이 사이가 안 좋은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케네디는 미국 역사상 가장 핫하고 힙한 대통령이었고 저널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던 사람인데 심지어 너무 드라마틱하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케네디가 죽고 나서도 그의 죽음이 닉슨이 저널의 관심을 끄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TV에 이제 닉슨이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닉슨과 케네디가 그 처음 대선 후보로 둘이 나와서 하나는 민주당 후보, 하나는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이제 대선 레이스를 할 때에 이 둘 사이에 정책 토론 같은 것들이 이제 하잖아요. 네. 그 정책 토론이 미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TV로 중계된 정책 토론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이렇게 TV가 중계로 되고 사람들이 막 TV 앞에 모여 앉아고 이걸 보는 게 사진을 찍혀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이랬었는데 재미있는 건 라디오로 토론을 들은 사람들은 이 토론에선 닉슨이 이겼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TV로 토론을 본 사람들은 케네디가 압승이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닉슨이 이 상황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실제로 메시지보다 어떻게 보이는가. 근데 그 어떻게 보이는가에서 닉슨이 케네디를 이길 수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닉슨 같은 대통령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닉슨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정치를 훌륭히 이끌고 또 믿는 바의 대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도 미디어 조종술의 거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디어를 조종한다는 비난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제 하거든요. 미디어 조종술의 거장이면서도 미디어를 조종하는 비난은 피해야 한다. 네, 굉장히 이중적인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교활하게 잘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닉슨은 저널과의 싸움에서 지죠. 패배로 기록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워터게이트 그쵸. 터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사실은 워터게이트 때문에 내려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도청했다가 그 하야의 원인이었다기보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큰 하야 이유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몰랐어, 도청한 거 몰랐어 이랬는데 사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결과적으로 거짓말 때문에 망한 상태인 건데 이거 닉슨 이후에 한 50년 거의 왔나요? 40년, 50년 온 대한민국에서는 요즘에 보면 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냥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로는 아무도 끌어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는 아무도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정치적인 현실은 점점 한국과 미국을 그렇게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참 지금 박근혜 최순실이 이제 막 떠오르네요. 여기 이 닉슨이 맞아요. 미디어에 의존하면서도 또 사실 그 박근혜 올림머리와 계속 그런 게 이렇게 자신의 보여지는 정치를 위해서 저는 너무 많은 그 성형 의혹이나 이런 거 보면서도 무엇이 저렇게 만들까 그거를 꼭 박근혜만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예, 대부분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몰림을 당하고 있잖아요. 뭐 취업 성형 이런 말, 뭐 가장 큰 스펙은 외모야.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그 박근혜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의아한 점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강남에서 요새 무슨 주사 많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한 또 주사이기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일종의 24시간밖에 없는 사람이 48시간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깊이 잠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시간 일종의 피부 푸석푸석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주사를 맞는 거고. 근데 지금 박근혜는 보니까 굉장히 이제 또 혼자서 또 되게 저녁이 있는 삶을 사셨던데 굳이 그 주사가 왜 필요했을까 이런 의구심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 여성들이 애용하고 있는 어떤 부분과는 또 맞지 않는 또 혼자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사셨는데 네, 이런 점은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박근혜 게이트를 계속 보면서 살고 있는 시간대가 다르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은 가십일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네. 가십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을 망쳐버리는 스캔들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왜 가는 곳마다 변기 바꾸신 얘기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프랑스에 갔는데 호텔에서 변기도 바꾸고 매트리스도 바꾸고 뭐 그 수도꼭지도 바꾸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정신병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치료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이전에 실은 얘기돼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갈 때 변기까지 다 갈아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통했다는 거. 그거는 사실은 근대적인 대통령이 하는 짓은 아닌 거죠. 정말로 이제 봉건적인 공주님이기 때문에 지시할 수 있었던 거고 한편으로는 그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그를 공주님으로 떠받드는 것에서 말하자면 자신의 능력을 찾았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라기보다는 이분을 최대한 잘 보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죠. 위대한 공주님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 우아함을 지켜드리는 것이 나의 임무다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중요하지 않은. 그렇죠. 자신의 대의는 국민들 앞에서의 정의거나 진실이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가장 이미지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고 박근혜를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공주라고 하는 게 정말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네. 현실에 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하고는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공주인 또는 네. 잠을 깊이 자는 공주. 이 세계와는 일어나지 않는. 이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시공간에 살고 있는 정말 그 공주라는 거가 그냥 우리가 아유 공주 같아 아니라 정말 명명화되는 공주 이런 느낌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은 트럼프 당선까지 보면서 저도 박근혜 대통령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가 올림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1시간 반은 올림머리를 하고 흐트러뜨리는 데 쓰셨다라는 걸 듣기 전에도 사실 그 머리가 유경수 여사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좀 이상한 건 그래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까지 텅 빈 사람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뭐 자료 화면 이런 것들 보면 문장을 제대로 구사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지 않으시고. 근데 이게 그래서 나름의 어떤 이념이나 지향이 있는 여성 정치인으로 등장하신 부분이 없지 않은데. 뭔가 점점 이제 진짜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서 이미지만 남게 돼. 텅 비어가는. 네, 이건 아니었나. 이런 또 그러니까 요즘에 다 기승전 박근혜죠. 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트럼프로 돌아가 볼까요? 네. 닉슨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악관의 이미지 정치가 더 노골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제 가장 잘 TV 대중화 보급하고 굉장히 밀접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루즈벨트가 라디오 시대의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케네디와 레이건이 TV 시대의 대통령이었던 거고 사실은 트럼프로 오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오바마부터 어떻게 보면 SNS 시대의 대통령이었다고 평가를 받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대통령 그 선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를 비롯한 인터넷 정치 팬덤을 기반으로 확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랑 흡사한 맥락들이 좀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정치인의 등장도 사실은 연결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트럼프 얘기할 때 하려고 했던 얘기긴 한데 이 트럼프가 닉슨보다 훨씬 더 저널이랑 사이가 안 좋은 언론이랑 사이가 안 좋은 대통령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기랑 붙었을 때 힐러리랑 붙었을 때 미국의 어떤 방송국도 어떤 신문사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고 맨날 이상한 사진 보여주면서 트럼프의 이제 악마적인 이미지 혹은 저열한 이미지만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실제로는 저널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반면에 보면 그런 식으로 미국의 엘리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들이 트럼프를 너무 욕했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를 비롯해서 오히려 이 반동으로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도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한 5개 방송국의 사장들을 불러요.
불러서 회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불렀다라고 했을 때 나 언론사랑 이제 화해를 하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호통을 치셨다는 거예요. 니네가 나 이렇게 흉악한 이미지만 하고 그래서 그 결론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엇도 방송국으로 발표하지 않겠다. 언론을 통해 발표하지 않겠다. 그래서 또 그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됐을 때 나의 제스처련이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미국 대통령인데 이랬는데 그러고 나고 직후에 TPP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유튜브로 다시 한번 선생님 뭐를 TPP 그 한태평양 경제조약 예, 그거 탈퇴 선언했거든요. 미국 빠지겠다. 그 얘기를 유튜브로 알리신. 실천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아까 저기 그 트럼프 뒤는 TV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TV는 있지만 언론은 그쵸.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그 언론의 보도 행태가, 그러니까 그 TV가 있다고 할 때 반드시 언론이랑 사이가 좋을 필요는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캠프의 선거 전략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뭐냐면 막말이나 나쁜 소리를 막 해가지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나를 보도해줘라고 하지 않아도 기자들이 안 쓸 수 없게 만드는 전략.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네거티브 전략. 이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막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거. 그럼 그게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기획된 막말이라는 문제는 뭐냐면 건가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트럼프를 믿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힐러리가 너무 싫어서 트럼프가 됐으면 했었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 저 혐오 발언이나 아니면 외교 전략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거 다 제스처다. 대통령이 되면 실제로 저러지 않을 거고 그는 어쨌거나 한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이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그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의 제도를 믿어보자. 트럼프 혼자서 다 망칠 수는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반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의도된 폭력이나 혐오 발언 같은 것들도 있어. 예컨대 나 반대하는 사람은 때리면 내가 뭐 소송 비용 대줄게 이런 건 의도였을 수는 있을 텐데 가끔씩 얼굴에 비쳐서 이렇게 뭐 소수인종 누가 프로테스트 하려고 와서 앉아 있으면 쟤 끌어내 막 이럴 때 있거든요. 이럴 때 비친 어떤 혐오나 이런 것들은 일관되죠. 사실은 이거는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면화된 그렇죠. 증오와 혐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반반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의 간극들이 굉장히 잘 먹혔었던.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전체 총 득표수에서는 여전히 힐러리가 더 많이 얻었다라는 거. 이런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닉슨에서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데 네, 레이건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닉슨이 시작한 이런 식의 이미지 정치를 가장 잘 실천한 것은 여전히 레이건 행정부였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레이건은 헐리우드 배우 출신이었고요. 실제로는 그 배우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하면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그 정치적인 자양분이 되었던 네트워킹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건 정부 때 말하자면 스핀 닥터라고 하는 직업분이 생기는데요. 이건 정치 커뮤니케이션 고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컨대 이미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뭐 예컨대 처음 스핀 닥터가 생긴 그 에피소드는 이런 건데 레이건이 80년에 대통령이 되고 84년에 이제 재선을 준비할 때 상대방 민주당 후보랑 토론회를 했는데 이 토론회에서 완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굳어졌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옆에 있던 한 고문이 참모가 내가 이 이후를 그러니까 그 당구에서 당구 딱 칠 때 스핀 준다 그러잖아요. 공이 이렇게 가다가 방이 확 바뀌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상황에 스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토론의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하거든요. 그렇게 등장한 게 이제 스핀 닥터였었고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레이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는 되게 분분해요. 사실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여전히 레이건이 꼽히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하거나 봤었던 상대편 진영의 정치인들은 레이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고 자기의 정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비난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건 사실 뭐가 진짜인지는 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무능한 대통령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정치 경력을 끌고 와서 재선까지 하는 건 좀 설명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건에 대한 중평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이미지 정치에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였죠. 수잔 제퍼드가 이제 레이건의 그 이미지 정치를 분석을 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이건은 말하자면 알맹이보다는 어떻게 보이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정치를 했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를 예로 드냐면 레이건이 아직 배우일 때 어느 방송국에서 이제 스포츠 캐스터를 모집을 하고 있는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이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갔더니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뭐 스포츠 중계를 한번 해봐라. 얘를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얘기를 했고 레이건이 그 요청을 들은 다음에 어떤 중계를 했냐면 대학교 다닐 때 럭비 선수였나 그랬는데 자기가 실제로 뛰었던 경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중계를 한 거죠. 근데 실제 경기에서는 이 레이건 팀이 졌어요. 근데 레이건이 이거를 가지고 와서 중계를 하면서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냐면 자기의 활약으로 자기 팀이 결국 승리하는 이야기로 바꿨다 그러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잔 제퍼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순간 레이건은 깨달았을 거다. 실제로 사실이 무엇이었나 보다 자기 스스로가 영웅이 되었던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파느냐,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건이 이후에 했었던 정치적 행보에서 이런 지점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제일 이상한 건 전 이거였어요. 레이건이 가끔 연설에서 미국의 또 보수들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위대함, 아메리카의 위대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이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피소드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탈출을 하고 기장이 홀로 남은 기장이랑 어떤 사람이 이제 둘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탈출할 수 있는 얘 뭐라 그러죠? 낙하산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아있던 한 사람이 기장한테 너 혼자 가라라고 했더니 기장이 아니야 우리는 함께 살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같이 데리고 탈출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인의 위대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 에피소드가 아니었던 거죠. 날개와 기도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의 에피소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야기를 짠다라 정치인이 이야기를 짠다라고 할 때 이야기는 이런 것인 거죠. 거짓말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거짓말을 포함된다라는 건 아닌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형태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야기 형태.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냥 뭐 우리 미국인들은 위대하고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낙하산 하나밖에 없지만 우린 널 버리지 않았어. 라든지. 굉장히 감성적으로 확 와닿네요. 이렇게 드라이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렇죠. 막 연상이 되고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에피소드가 허구라는 거잖아요. 허구인 거죠. 그 허구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김주희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복지의 여왕 웰페어 퀸에 대한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건은 미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나왔었던 가장 큰 이제 뭐랄까 비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국가의 규모,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시장의 규모를 늘리는 거였던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제까지의 미국의 어떤 정책 기조를 틀어버리는 거였던 거죠. 신자유주의적으로. 그래서 레이건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지의 혜택을 입는 자들은 사실은 사기꾼이고 거지들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짜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뭐 국가를 작은 정부를 우리가 지향을 하고 시장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설파하는 게 아니라 복지 퀸이라고 하는 복지 여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흑인의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여성 싱글맘 싱글맘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서 벤츠를 탄다 그랬나? 캐딜락을 탄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고 이야기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얼마나 확 와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에 대한 혐오가 사실은 이 구체적인 복지를 혐오한다라는 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혐오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어떤 대상을 혐오적인 이미지로 씌웠을 때 훨씬 더 이제 그것의 문제점들을 피부로 이제 체감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복지 국가에 대한 어떤 반대를 이 혐오 여왕의 혐오 여왕이랬다. 복지 퀸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복지 국가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바바라 크룩생크라는 학자가 그 복지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복지 여왕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만들어진 이제 허구적인 인물이며 플러스 그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행정 직원들의 실수들 있잖아요. 뭐 실수로 얼마 더 지급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 여왕의 적극적인 어떤 그 전략으로서 자기가 이제 더 많은 수급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처럼 이제 포장되고 가공되는 이런 스토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라는 건 일정 허구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김주희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체가 없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실체를 왜곡하는 이미지라는 거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이 실체를 왜곡하는 프레임, 실체를 왜곡하는 이미지. 마치 이번에 그 세월호 때 그 수첩에 우병우 수첩이나 뭐 이런 수첩들에 그 보상금 문제로 이거를 계속 논란을 일으키게 하라는 김기춘이나 이런 사람들의 메모처럼 사실은 실제가 아닌데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국민 세금을 노리는 그래서 뭐 이러한 식의 뭐 떼쓰는 세력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몰아붙인 것 같은 그런 이제 연상이 되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유족충 이런 말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말이랑 만나고 시너지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혐오바라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를 또 같이 주고 있는 지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일베의 국정원 개입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무서운 게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우리를 살게 힘들게 만드는 진짜의 모습은 가려지고 항상 약자들끼리 싸우게 되는 맞아요. 그 결과가 그게 정말 너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뭔가 그냥 다 우리도 다 이야기하는데 좀 약간의 과장도 하고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다 그러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략이 꼭 그렇게 나쁜 거다라는 얘기는 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마케팅 용어가 뜨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라서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어느 해에 일본에 태풍이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 농장이 이렇게 과수원이 있었는데 사과가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농부가 망연자실하게 이제 떨어진 사과들을 보면서 올해 농사는 망했구나라고 이렇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잘 보니까 사과가 다 땅에 떨어졌지만 사과가 붙어 있는 사과들이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안 떨어진 사과. 근데 그 사과를 보면서 이 사람 머리에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지금 입시철이지 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과에 복사광가란 이름을 붙이고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이야기를 부여하는 거죠. 그거 내가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재수생 딸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재수 네. 그렇구나. 네. 복사과. 네. 그래서 그 사과가 이제 10배인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가진 상품이 훨씬 더 잘 팔린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잘 만드는 거 이제 넘어서 브랜드 이야기를 만드는 전략으로 나아간 것이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 이제 마케팅 전략들이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정치에서도 계속 먹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레이건뿐만이 아니라 레이건을 보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웰페어 여왕 같은 복지 여왕 제가 오늘따라 이렇게 영어를 섞었을까요?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지 여왕의 예에서 보던 것처럼 그걸 되게 잘하는 행정부였었던 거고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영화의 에피소드를 실제처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TV 방송하는 걸 보느라고 그 다음 날에 있는 경제정상회담의 브리핑북을 보지 않아 곤란했었던 일. 뭔가 익숙한 이야기. 길라임이 떠오르는.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날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영화에 서든 임팩트라는 영화에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또 미국의 강한 남성성임과 동시에 건강한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할 테면 해봐. 오늘은 나의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나도 백인 남성 영웅이니까. 그래서 의회가 이제 조세 인상 법안을 상정을 했었는데 거부해버리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레이건의 연설이나 협상 그리고 정책이 헐리우드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레이건 행정부가 돌아가고 있을 때에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이 레이건을 바로 형상화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레이건 행정부가 상징적으로 내세우고 있었던 남성성을 스크린으로 가지고 오는 영화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만들어졌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하는데 레이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헐리우드의 영웅의 이미지를 자기 이미지로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그게 나름대로는 영웅의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미국적인 가치 이걸 우리가 동의를 하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도덕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 혹은 미국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이제 가치들을 레이건은 이야기를 통해 만들었고 팔았던 건데 이것과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사실은 정치에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통해서 전개에 입문을 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자신을 이미지로 삼아서 정치에 등장한 사람이거든요. 레이건은 헐리우드의 영웅을 이미 삼아 등장했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이미지를 삼아서 등장을 자기 했고 복제? 그 리얼리티 쇼에서 만들어진 자기 이미지를 삼아 등장을 했고 이것은 아주 저열한 신자유주의적인 자본가의 이미지였었다는 거죠. 저는 저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저속하다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닮은 부분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다르다라는 게 레이건이 차용한 거는 어떤 미국의 가치를 지켜주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막 평화를 지키는 어떤 영웅의 이미지를 차용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는 그런 저열하지만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이 욕망을 그대로 실현하는 그러한 자기 복제에서 좀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지는 않은데 우아함에서 일단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레이건은 뭐라 그럴까요? 알맹이가 없는 정치이기는 했지만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품위를 격화시키는 방식으로 어필한 것은 아니었고 그랬을 때 레이건이 말했었던 미국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품위를 가진 위대함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건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에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여전히 가장 잘 사는 나라이고 이런 감각을 바탕으로 그거에 기대서 레이건은 승리했다면 트럼프는 사실 이제 미국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다른 뭐랄까요 소수자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켰던 가치도 이제 더 이상 미국적 가치가 아니고 사실 이거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버리는 정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버려버리고 완전 망했으니 실제로는 누가 돼도 상관없다 엿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본인 자신이 이제 자신의 외교 정책 같은 것들 무슨 광인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상태를 이제 체감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고요. 이제 광인이 되어서 어떤 광인이 이전엔 영웅이 자신들을 지켜줬지만 이젠 광인이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감각들을 체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인이 지켜주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아무도 못 지켜주니 미친놈 날뛰는 거라도 보자인 건지. 그러니까 광인이 이런 거추장스러운 이민자라든지 소수자 이런 인권 비용들을 잘라내줘야 된다라는 더 이상 정치적 올바름에 기대지 그러한 것을 실현해서는 네. 자신들의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들에 이게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다.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무섭네요. 이게 얘기를 들을수록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랑 비교를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캐치프레이즈랑 관련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할 때에 저는 사실 방점이 찍힌 것은 Great보다는 Again이었다고 어디론가의 복고주의 이런 것이었는데 그 복고라고 하는 것은 백인 남성들만 그레이트 했었던 시점에 찍힌 어게인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미셸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연설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고 말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우리는 여전히 위대하다라는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매일 아침 노예가 지은 집에서 눈을 뜬다. 그러니까 백악관 그 노예가 지은 집에 노예였었던 인종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미국의 위대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딸들이 이제 그 정원을 뛰어다니는 것을 본다. 그리고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의 딸을 비롯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미국의 위대함. 이라고 다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세웠던 위대함과 사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자기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위대함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던 거죠. 지난 몇십 년 동안 바뀌어온 것이었는데 이걸 이제 트럼프를 뽑으면서 확 되돌아가는 지점들이 있었고 근데 한편으로 백악관을 뛰어놀거나 백악관에서 눈을 뜰 것이라고 자신의 삶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진짜 이야기 정치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공 신화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오히려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두 개의 이야기가 경합하고 있었지만 트럼프의 이야기가 더 자신의 이야기로 느껴진 부분 아닐까. 그러니까 광인이 그 거추장스러운 이민자들을 잘라주고 내 밥그릇을 챙겨주는 것을.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아까 이제 그 김준희 선생님이랑 녹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었던 것 중에 저와의 약간 입장차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아웃사이더냐 아니냐 그래서 구태 정치를 상징하는 힐러리와 아웃사이더 정치를 상징하는 트럼프가 붙어서 실제는 트럼프가 승리한 거다라고 이제 김주희 선생님은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저는 사실 계속 질문은 그러니까 정치로 봤을 땐 트럼프를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미국 사회를 봤을 때 트럼프가 아웃사이더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쨌거나 트럼프의 아버지가 독일 이민자지만 그러니까 자기도 이민자 미국에 누가 백인이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사실은 다 유럽에서 와서 아메리칸 원주민 80%를 죽이고 차지한 땅인데 어쨌든 근데 이민자로서 부동산 부동산업을 해서 아버지한테 금수저인데 아버지도 부동산업을 하셨던 것 같고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부동산업으로 떼돈을 번 사람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미국 사람들 생각하는 트럼프가 아웃사이더라는 거는 월가의 재벌이 아니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힐러리 클린턴이 계속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월가에서 돈을 어떻게 받았고 이런 정경유착의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대선 출마를 했는데 나는 월가에서 돈 안 받을 거야. 나 진짜 부자고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보여줄게. 이렇게 출마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힐러리가 월가에 검은 돈을 받는 것과는 달리 트럼프는 검은 돈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데 실제로 간과한 건 무엇이냐면 트럼프 본인이 검은 돈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식 자본주의의 빈틈 같은 것에 기대서 돈을 어떻게 벌었으며 실제로 정경유착가 없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까 김주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미셸 오바마가 얘기했던 그러한 자기 서사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인가라고 했을 때 그러한 꿈이 더 이상 공유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정말 뭐 광인이라고 얘기를 하든 어떤 다른 해법이라고 하든 아니면 뭐 이 기존의 정치 세력의 무능이라고 하건 어떤 그 현실의 지점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거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런 현실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저는 우리나라 대선이 막 떠오르면서 지금 그 뭐 수조론이 다 그런 거잖아요. 더 이상 기회는 없고 뭐 계급 불평등이고 근데 그 지점을 계속해서 뭐 이명박은 이명박의 이야기로 했고 박근혜는 뭐 박정희 성공신화로 해서 덮으려고 했고 근데 그 지점은 정말 우리에게 아주 우울한 세계를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년에 경제성장이나 그랬을 때 그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야기해준 이야기 정치 이거 되게 할 수 있는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깊이 생각해본 건 처음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박근혜와 힐러리 둘 다 이제 기품이 있는 여성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제 그들과 내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른 상상력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힐러리의 실패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따가 성매매 이야기 많이 하겠지만 그 성매매 집결지에서 여성들을 만나서 대선 때 늘 만났으니까 대선 때도 이제 여쭤보잖아요. 누구 찍었어? 이러고. 그러면 이명박을 찍은 이유는 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찍었어요. 가장 가난한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이 여성들이. 네. 근데 이명박과 박근혜를 찍은 이유가 다른데 이명박은 경제를 살려줄 것 같다라는 어떤 내용.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면 손님들이 많아지고 손님들이 돈도 많이 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직접적인 어떤 혜택들이 올 것이라고 상상하는데 박근혜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이 안 됐고 불쌍하고 나 그 안 됐고가 제일 이상해 진짜 어디 언니들이 그 여성들이 더 안 됐지 지금 누가 누구를 안 됐다 그러나 이런 마음 내가 더 안 됐고 이런 마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같은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 정치가 들어가면은 그냥 단순히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여자냐 남자냐라는 이야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교차성들이 만들어지면서 공주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월스트리트과 관련된 여성이거나 그다음에 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트럼프가 아웃사이더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꺼이 추한 방식으로 자신을 연출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굉장히 이 미국 사회에서 중시하는 어떤 기품있음에 대한 과감한 그것이 이제 자기가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뭐 문화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실제 경제적인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과감하게 내치는 방식의 어떤 그 미국인답지 않은 미국인들이 그 허례허식과 이런 어떤 그 과장이나 매너 없이 그 자신을 날 것 그대로 하지만 난 돈이 있다. 요거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별종으로서의 아웃사이더이기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 정치라는 프레임은 이전에 무슨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여자냐 남자냐 아니면은 무슨
박근혜냐 뭐 누구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넘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지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요즘에 저를 사로잡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는 1차 청문회에서 만났던 한국 재벌 총수들의 멍청함이거든요. 근데 이건 연기된 멍청함과 진짜 멍청함과 이런 게 다 이제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의 트럼프가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딱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제일 큰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는 능력주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 각자 도생 막 생존주의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무능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대놓고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꼭두각시였고요. 뭐 죄송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까요? 뭐 이런 언제든지 저는 네. 물러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물러나겠다. 너무 유능한 사람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너무 무능한 약간 무능한 신선한 사람들이. 충격? 네. 그래서 근데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능은 수치인데 저들에게는 왜 무능이 수치가 아닌가를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장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혹은 그 장의 유능함과 우리가 사는 장의 유능함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앞에서 무능한 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트럼프가 그렇게 정말로 추해질 수 있었던 건 그래봐야 니들 다 내 트럼프 월드에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식의 사회자본이 뭐가 필요하고 문화자본이 뭐가 필요하고 그게. 재즈가 뭐가 필요하냐. 난 돈이 있는 돈만 거고. 있으면 됐지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트럼프의 지금 그러니까 영부인이 되실 그분이 갖추지 못한 우아함은 사실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거는 돈 많은 갑부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액세서리, 트로피. 그걸 트로피 또 전시하는 거죠. 그게. 네. 여튼 예. 계속 조금 더 가볼게요. 시간이 네. 되게 많이 갔는데 그러네요. 예, 15분 정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얘기로 넘어간 상황이었었죠. 그 대중문화에서 나온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레이건이랑 연결되는 공통점은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레이건은 배우 출신이었고 트럼프는 리얼리티 쇼 주인공 출신이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근데 레이건은 그래도 정치적인 궤적이 좀 있었는데 트럼프는 거의 정치적 궤적이 없었고 일종의 신드롬처럼 등장을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2015년에 처음에 대선 출마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지지율이 1% 미만이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거의 아무런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가 없었을 뿐더러 이 사람이 약간 웃긴 게 뭐냐면 당을 4번인가를 바꿔요. 민주당에도 있었죠. 예. 처음에 공화당원이었다가 또 재벌이 만들어낸 개혁당에 이제 개혁당원 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해도 실패해요. 나와서 민주당에 가거든요.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다시 공화당으로 와서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고 처음에 그랬을 때 오바마가 막 비웃었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를 갈고 나와서 대통령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anything but 오바마. 오바마 빼고 오바마가 한 모든 것을 거절하면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악심으로 버티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2015년 6월 16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데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은 모든 자신의 정치적인 이벤트를 트럼프 타워에서 해요. 네, 트럼프 타워. 예. 자기의 대표적인 건물. 뉴욕의 건물이 한 트럼프 이름이 들어간 게 한 5개쯤 되는데 그래서 재미있는 건 정치적 이벤트가 전부 다 트럼프라는 브랜드 이미지의 상승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 월드타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그때 이제 막 계단을 계단을 거만하게 내려오고 근데 그랬을 때 이 트럼프 대선 출마 처음 소개 우리 아버지가 하면서 소개한 사람이 이방카인 거 딸. 이제 가족 정치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그 딸 이방카의 지지 선언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대선 출마와 함께 막말이 시작되고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 IS 닭가기 전략이 이민자 까고 멕시코 까고 여자 까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기를 얻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어쨌든 대선 출마까지 할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었던 어페란티스
우리말로 하면 견습생이라는 제목의 리얼리티 서바이벌 쇼였습니다. 이건 뭐냐, 한 18명인가의 지원자가 나와서 트럼프를 가운데 두고 트럼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매주 미션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와라, 아니면 뭐를 해결해라. 그럼 이제 팀을 짜가지고 해결을 하고 뭐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이제 한 사람을 탈락을 시키는 거죠. 뭐 비즈니스맨이 되는. 예,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트럼프 계열사 중에 하나를 이제 1년 동안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 예, 이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진 트럼프의 유행어가 You are fired인 거죠. 그래서 매 에피소드 끝에 제일 못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탈락자에게. 사람은 너는 해고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씩 떨어뜨려 나가는 거고요. 그 마지막에 제일 큰 리워드가 트럼프 저거였다는 거죠. 트럼프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페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본의 전횡과 자본 밑에 무조건 노예가 되어서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이 신자유주의적 노동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능화시켰다, 어페란티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자본주의의 가장 천박한 면모를 리얼리티 서바이벌 쇼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또 신자유주의에 가장 걸맞는 형태로 재현을 해냈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왜 트럼프가 그 부동산 부자가 방송국에 나와서 광대가 되었는가라는 점이에요. 물론 이건 트럼프 자체가 그렇게 관심을 끌고 연예인이 되고 막 인기인이 되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은 그 인기인이 되는 것에 가장 최고의 뭐랄까요, 골이랄까, 목적지가 대통령이었던 셈인 건데, 오늘 영어가 좀 되시네. 계속 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이 쇼에 출연을 하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90년대 말부터 이제 끊임없이 트럼프의 여러 계열사들이 도산을 하거든요. 부도가 나요. 특히나 이제 뭐 카지노 사업 이런 것들이 망해서 트럼프 기업의 이미지가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었던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부도가 전부 다 합법적인 부도였고, 그렇잖아요. 기업 운영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법적인 부도를 냈을 때 이윤을 얻은 것은 트럼프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윤리적으로 완전히 X표가 쳐진 기업가였는데, 어프란티스를 하면서 방송이 회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트럼프의 미국 내 자산 순위가 올라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썼었던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새로운 성공 신화처럼 판매가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 쇼에 트럼프의 가족들이 다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가족 정치라는 이미지가 완성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 이런 식으로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대선에서 저도 이거는 트럼프가 승리한 싸움이라고들 얘기를 했었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치 이벤트를 자기네 이제 트럼프 월드, 트럼프 타워 이런 데서 했을 뿐더러 되게 재밌는 걸 한번 봤는데, 그 미국 프라이머리 공화당 대선 주자 캠페인 할 때 미시시피랑 미시건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해요. 근데 이것도 무슨 트럼프 내셔널 코스인지라고 하는 트럼프의 골프장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 골프장에 트럼프 워터, 트럼프 스테이크, 트럼프 와인을 전시해놔요. 그리고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걸 막 흔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왜 그랬냐면 어떤 이제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이 트럼프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망한 게 되게 많다. 브랜드 되게 많이 사라졌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 비판에 응수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망했다고 꼽혔던 트럼프 스테이크 상품을 들고 온 건데, 되게 이상한 건 이 트럼프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하이마트 같은 전자상품 파는 체인점에서 판매를 했었대요. 근데 팔릴 리가 없잖아요. 망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사실 흔들었던 트럼프 스테이크는 실제 트럼프 스테이크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시중에 더 판매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대선을 끝까지 했고, 저도 이긴 싸움이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이겨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정 자체를 일종의
마케팅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쨌든 자신의 어떤 건재함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수익성을 내고자 했는데 그만 당선이 되어버린 상태인 아니, 거죠. 요즘 우리가 그 정경유착이 화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경의 한 몸이 된, 이 뭐죠? 합체가 된 거라는 거를 느끼게 하네요, 좀.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질 거라고 트럼프 생각했을 거다.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트럼프는 대선 승리 이후에 우울해 보인다, 요즘에. 계획이 없이. 돌아가려고. 계획이 없이 당선이 됐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한테는 이번 미국 대선도 어파란티스랑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서바이벌 쇼였을 거라는 점. 그리고 그 서바이벌 쇼를 기꺼이 이제 미국 대중이, 아까 언해피 이렉션이라고 그러셨죠. 되게 우울하게 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즐기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승자로서 그 쇼에 가장 걸맞는 주인공인 트럼프를 선택한 점인 거죠. 근데 이제 고민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런 상태로 대통령이 돼서 계획 없이 됐으니까 이제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제스처일 거야, 제대로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다 막 뭐 되자마자 예컨대 낙태 범죄화는 각주에 맡기겠다고 한다는 둥,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내각에 17명을 채워넣었어요, 트럼프가 이제. 근데 그 내각 17명의 재산을 총 합친 것이 미국 최저 빈곤층이라 그러나요? 최저빈곤층. 예. 그래서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이제 밑에서부터 끊어가지고 3분의 1까지 끊었을 때,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합친 총 자산보다 이 17명의 자산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사실은 제가 제일 이제 트럼프 뭐 이 자체도 흥미롭고 대중문화 연구하는 사람도 흥미롭지만 더 염려가 되는 거는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대선이랑 연결을 생각했을 때 이런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그리고 이런 식의 내각을 꾸릴 사람인데 이 트럼프의 당선을 몇몇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이라고 이야기되는 남성 정치인들이 예컨대 밀라니 백악관을 장악했다든지 민심이 승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민심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트럼프 당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락했다라고 이야기되는 백인 남성들의 지지를 되게 많이 받은 거고 거기에 그 백인 남성들의 지위 상승이 결국 자기의 지위 상승일 수밖에 없는 어떤 백인 여성들의 지지를 받은 건데 그걸 민심이라고 평가하는 이 진보 진영의 인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정치라고 생각하느냐를 좀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한국에서도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될 거고 아주 트럼프적인 전략을 취하는 어떤 정치인들이 소위 사이다 발언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인기를 끌 텐데 사실은 그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뭐 하여간 며칠 전 그 보도에는 반기문이 1위로 내년 대선 주자 인기 투표 지금 뭐 이렇게 하는 데에서 1위다. 그러니까 뭐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 자기 생애사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일정 먹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지금 보수 세력의 대결집을 위한 하나의 어떤 또 기표로 또 작동이 되면서 이게 또 현실에서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야기는 이야기인 거죠. 그냥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야기가 가리고 있는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 있는 건데 그 현실을 보기보다는 이야기에 취해 있을 때,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선택과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그 정치인이 갖고 있는 그 팔려고 하는 이미지와 이야기에 우리가 다시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잘못하면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막 반기문도 정말 뭐랄까 고민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기문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이제 밝히기 시작한 건데 그 밝히는 최초의 행보가 뭐였냐면 나는 동성애 옹호론자가 아니야로 시작을 지금 했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유엔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그 사람의 유일한 장점을 꼽으라면 유엔에서 보였던 어떤 인권 감수성이었던 건데 그게 그냥 유엔 총재로서의 정치적 제스처였다라는 식의 이제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한국에 돌아와서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목해봐야 될 건 뭐냐면 어쨌거나 그런 보수층의 어필을 하려고 하는 이 정치인이 동성애자 혐오를 비롯한 소수자 혐오를 자기의 정치 언어로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행보였다는 거. 저는 근데 그 반기문이 분명히 본인은 페미니스트다라고 선언하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동성애 옹호론자는 아닌 페미니스트로. 정말 근데 사실은 힐러리도 그런 방식이었죠. 네. 페미니스트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3세계 여성들에 대한 엄청난 무슨 착취에 기반한 반기문도 마찬가지죠. 페미니스트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이분이 이대 여성학과에서 명예박사를 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총장한테 달라 그런 거였어요. 아, 네. 본인이? 네. 나 달라고? 네. 나 어떻게 약간 부끄러울라. 본인이 달라 그래서 여성학과 교수님들은 모르셨다. 총장이 준 우리 유명한 지금 전 총장님이 최경희.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페미니스트라 그러고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여성들에게 어필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인데 그 페미니즘이 사실은 이제 제3세계 여성들의 어떤 삶을 정말 담보로 볼모로 이제 무슨 어떤 국제 원조 무슨 사업들을 뭐 유치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행보들이 이어질 것이 뻔한 거죠. 이제 그것이 어떤 페미니즘인지를 질문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되게 재미있는 후보인 거예요. 동성애는 옹호하지 않고 1218 불가역적 합의는 환영하는데 자기는 페미니스트이고 그러면 정말 맥락을 짚을 수가 없어. 네, 사실 페미니즘 다양하니까. 근데 그게 되게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국민전선에 끝내야 되죠. 이 얘기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국민전선의 딸 르펜 있잖아요. 이 르펜이 그러니까 아버지 르펜은 되게 꼴통 같은 반이슬람주의 막 이런 걸 했었던 극우였는데 딸 르펜은 자기를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냐면 반이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 문화의 여성 차별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세련된 어떤 페미니즘의 언어를 또 가져가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로서 고민을 해야 될 지점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 의제들을 단순히 폐기하지는 않되 이제 아까 김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페미니즘이냐, 그 성격이 무엇이냐를 질문해야 되는. 네, 저희가 이제 그 트럼프 그 당선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제 이루어졌는가를 약간 그 대중문화 이제 통해서 이렇게 좀 짚어봤는데 다들 마음 한구석으로는 우리나라는 다음에 권력 구도나 이렇게 세력 재편이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하실 건데 이 지점과 연결돼서 좀 한두 마디씩 정리하는 얘기를 좀 해줘 보시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당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라고 한국 맥락과 연결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기득권들, 남성을 비롯하여 어떤 여성들까지 포함해서 그 기득권들이 어떤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그것과 어떻게 이제 잘 싸울 것인가의 문제가 일단은 있고 거기에 영합을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그래서 어떤 진보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의 인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서슴지 않고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런 지점에서 반기문 총장도 사실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는. 그래서 혐오가 정치회장에서 팔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걸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새로운 인식론을 만드는 것이 페미니즘이 지금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광장에서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하고 싸우는 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거의 어디 출사표 같은. 네, 김주희 선생님. 저는 이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제 프레임 전쟁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복지 여왕이라고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유족충이라고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지금 이런 막 혐오 발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떤 특정 집단들을 특정한 이미지 그리고 특정한 어떤 야심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뭐 목적을 불순한 목적을 가진 이제 사람들로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에 대한 응답이 프레임 전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허구적인 허구성들을 그들의 도덕성들을 이제 문제 삼는 방식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민중들이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분명히 정치란 무엇인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은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부자를 위한 투표를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효과나 이러한 영향력들이 무엇인지 정말 정치 분석에 대한 정말 이 정치학에 대한 좀 긴밀한 토론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저는 광장에서 똑같이 횃불을 들고 있지만 촛불을 들고 있지만 우리가 이 촛불을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가능성들을 생각하며 들고 있는가를 토론할 자리도 좀 동시에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핵심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불평등의 고착이라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와 서사가 던져져야 할까? 그게 저는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냥 지금까지는 어떤 대선 주자들의 개인의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또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 박근혜를 통해서 좀 끝장냈으면 좋겠다. 저는 또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의 이야기는 또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페미씨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